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국제 질서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YTN은 어떤 시선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최근 태풍급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낙하물과 시설 파손 등 피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외출하실 때는 가능한 간판과 외벽 아래를 피하고 시야와 두 손을 확보한 채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은 겨울 동안에도 춥고 바람 강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과 안전에 더욱 신경 쓰며 큰 피해 없이 겨울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연초부터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와 미국 압송까지. 자, 미국은 이를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작전과 훈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공습 상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그 이후의 상황까지 긴박한 상황들을 YTN은 빠짐없이 보도해 왔습니다. 자, 관련 보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1월 3일 오후 YTN은 외신을 인용한 속보를 통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발발을 알렸습니다. 계속되는 속보가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생포해 국외로 압송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대통령 체포로 이어진 군사작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새벽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라고 이름 지은 작전을 감행했다고 한 뒤 토요일 이른 새벽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국외로 압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3일 베네수엘라를 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즉각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현지 미국인들의 출국을 권고했던 사실도 함께 언급하면서 사태의 배경까지 빠르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한국 교민들의 상황은 보도에서는 김도가 베네수엘라 한인회장과 즉시 연결해 공습 당시 상황과 현지 분위기, 그리고 우리 교민의 규모와 피해 여부를 짚으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의 시각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예. 한 새벽 2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 저 폭발음이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깨서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저희 한국 교민이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베네수엘라에는 약 한 120명 정도, 지금 카라카스에는 한 7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기로는 지금 아무 상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현지 언론 보도까지 함께 전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시각이 아니라 현지의 분위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현지 특파원 취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 정부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외신 인용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취재에 기반한 정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마두로와 마두로의 부인이 이 작전에서 생포가 되었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이제 미국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두로 부부는 미국 뉴욕 남부지검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미국을 대상으로 마약 테러 범죄를 감행하고 미국 시민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잠시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랍고 효과적이며 강력한 미국의 위력과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도 반미 좌파 마두로 정권을 축출해서 서방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은 지난해부터 표면적으로는 마약 유입을 근절하겠다며 베네수엘라 선박을 35차례나 공격을 해왔는데요. 이 마약 유입 근절보다는 사실 원유가 미국 공격의 목표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속보, 생중계, 교민 연결, 그리고 현지 특파원 취재를 병행해서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따라가는 동시에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함께 짚으려는 시도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YTN의 강점인 속보, 생중계, 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성을 통해서 다각도로 현장 정보를 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시각각 달라지는 속보와 또 현지 상황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또 전달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YTN에서는 속보와 함께 전문가 대담을 연속적으로 편성해서 사안을 보다 넓은 틀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성을 선보였는데요. 왜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건지 이거부터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좀 당혹스럽네요. 예.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마두로를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저 체제가 갑자기 침미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번에 마차도 베네수엘라 반체제 인사가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야권도 분열돼 있어요. 통합돼 있질 않아요. 그러면 예. 마두로를 제거한 다음에 그럼 바로 베네수엘라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친미화된다.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예. 이게 다 중국 견제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군사 행동을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기 때문에 오펙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오일머니 원유 수출로 만든 자금을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반미주의 정권들이 계속 이용해 왔거든요. 군사, 외교, 국제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사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해설과 배경 설명이 더욱 필요했는데요. 단편적인 외신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흐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 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이 왜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해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고 또 미국 법정에 세우려고 한 건지, 이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시각도 상당히 좀 팽배한 상황이고요. 자, 관련 보도 어떻게 좀 이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군의 공습, 그리고 특수부대 진입, 그리고 마두로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현지에서 체포하고요. 예. 그리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과정까지 이른 새벽 한 3시간 만에 이게 다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예. 사건 초기에는 이제 일단 시청자들이 개요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속보와 전화 연결 그리고 리포트 등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일이 이제 국제부 기자들의 이제 급선무였던 것이죠. 초기 대응 후에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기사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언어 패턴 그리고 사고 방식을 잘 아는 워싱턴 특파원이 이를 먼저 담당을 했습니다. 기사 작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외교와 군사작전,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얽힌 대형 국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 대통령을 잃은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국제사회는 어떤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기사도 반드시 필요했고요. 평소에 국제 이벤트를 폭넓게 취재하고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국제부 내근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신속하게 출고해서 편집부에 넘겼고요. 이렇게 사건의 단순한 발발 과정부터
사건을 둘러싼 전체 맥락까지 다룬 리포트 기사는 만 하루도 안 돼서 10건을 넘게 출고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자, 당시에 아주 긴박했던 YTN의 내부 상황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대목을 짚어낸 보도는 없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그 관련한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 수출 규모는 4억 달러 가량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지리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폭락한 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안전 자산으로 오히려 취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 충돌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파장까지 포착해 경제보도의 시야를 넓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외국 대통령을 체포한 군사작전의 정당성 문제와 세계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장까지 함께 논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한쪽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YTN은 작전을 수행한 미국 정부의 논리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함께 전하면서 외교적 긴장과 이해관계를 비교적 폭넓게 다뤄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방 러시아는 미국이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 축출은 독립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주권 존중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라며 미국의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일본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법 원칙을 중시해왔다며 G7 국가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두로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 반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 25%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머무르기보다는 동맹국의 신중한 태도와 국제사회의 비판, 그리고 미국 내 여론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이번 사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정당성과 향후 파장을 둘러싼 논의가 단일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도의 관점이 균형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한 연성화 문제인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목과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TV쇼 보는 것 같았다는 표현을 인용해 제목을 작성한 것인데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군사작전을 극적인 언어로 묘사한 발언을 제3자인 언론이 차용하는 방식은 사안을 흥미 위주의 이야기처럼 소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YTN에서는 어떤 고민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YTN도 이제 이 같은 사건을 이제 가볍게 소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항상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시청자가 알기 쉽게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은 YTN 기자들이 이제 매번 부닥치는 문제인데요. TV쇼 보는 것 같았다는 표현은 이제 분명히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워딩 자체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폭탄이 터져서 인명피해가 나고 또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사람도 다수가 있는데 이를 TBC에 빗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정작 실제 대담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의 언급은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위주의 해설이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은 당사자의 발언을 인용하더라도 선정적이거나 이제 부적절한 내용은 제목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최근 이란 또 그린란드에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더 거세지는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외교론, 과연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YTN은 깊이 고민하며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 정세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온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취재 보도는 물론 분석 보도와 전문가 대담이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YTN 해설위원이 직접 출연한 대담을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고자 하는데요. 대담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국제법과 주권, 국제 규범과의 충돌이라는 틀에서 짚으면서 이 사태를 전쟁 뉴스가 아닌 국제 질서의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전문가 대담이 개별 쟁점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해설위원 대담은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중립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김희준 해설위원의 대담은 사안을 보다 넓은 관점과 맥락에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이슈를 다룰 때 YTN 해설위원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의 핵심을 가려내고 또 시청자가 무엇을 먼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긴박한 국제 현안이 불거질수록 사안을 정확히 짚고 또 맥락을 풀어주는 YTN MCL 해설위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책임이자 또 역할일 텐데요.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태를 정리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또 어떤 점을 시청자에게 꼭 전하고 싶었는지 준비 과정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는 갈수록 복잡 다단해지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하나의 그 국제 뉴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렇게 맥락의 재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나아가서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부부 체포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내건 것은 마약 척결이라는 이유였지만 중남미에서의 어떤 친미 정권을 건설하고 나아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에너지 안보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포석이 깔린 것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저도 앞으로도 단순한 그런 사건의 발생에서 나아가서 이 복잡 다단한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정표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공습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회성 공습에서 나아가서 앞으로 이것이 중남미 또 세계 질서에 또 미치는 함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접 통치 의사를 밝힌 만큼 포스트 마두로 체제가 어떻게 정착할 건지에 관심이 일단 가고요. 이와 함께 중남미 전체에서 친미 정권, 보수 의경화 흐름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그런 대응에도 관심 있게 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어떤 전략적 계산에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서 그런 부분의 흐름도 지켜보고 또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활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벌렁 뒤집혔습니다. 모두 음주사고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5년 내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차량은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연말 연시만 되면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죠. 보도는 이런 상황을 짚어보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몰수 대책을 소개했는데요. 상습, 중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가 몰던 차량을 국가가 빼앗는 제도인데 이 제도 외에도 다른 제도가 있다면 같이 소개해주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어떤 재발 방지 대책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연말연시에 특히 증가한다고 하지만 1년 365일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죠.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규모가 큰 인명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의 연평균 재범률은 무려 40%대라고 하는데요.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할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원인 중 하나죠. 낮은 수준의 처벌이 늘 논란의 중심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면 면허를 딸 수 없는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은 기존 연단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되고요. 이것 외에도 도로연수는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 도로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내서 따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에만 서울에서 저체온증 8명, 공상 1명 등 한냉 질환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에 길가나 집 주변에 쓰러져 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 3명입니다. 서울시는 추운 날씨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보온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랭 질환자가 발생한 소식을 알리며 한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특히 고령층에게 위험성이 높음을 전했는데요. 주의를 당부한 저체온증에 대해 의심되는 증상이나 대처법 등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면 유익하겠다는 시청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 한파에 주의해야 하는 한랭 질환, 저체온증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올겨울 낮에는 기온이 높았다가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날씨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방법, 이럴 땐 집콕하는 게 최고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직복할 수 없는 날 한랭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한랭 질환의 대표적인 증류인 저체온증은 한파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몸의 중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처음에는 몸이 심하게 떨리는 오한으로 위험 신호를 알리는데요. 이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체온이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떨림이 멈추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28도 이하까지 내려가면 부정맥이나 신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처가 늦어지면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은 소아나 고령에게 발생하기 쉬운데요. 특히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세한 증상을 알아보면 저체온증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떨림, 언어장애,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심할 경우 심장과 호흡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파에 외부 활동을 해야 한다면 저체온증과 동상 예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로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내복과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꽉 끼는 이복과 신발은 피하고 세 번째로 저체온증과 동상을 악화시키는 흡연과 음주는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마다 실내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손발 움직이기를 반복한다면 한랭 질환 없는 겨울나기가 가능하겠죠? 잊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빙하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어서 확인해볼까요? 2050년 전후로 매년 2,000개에서 4,000개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 기후 변화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빙하의 미래는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더 오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빙하는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란 걸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미래 인류의 삶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빙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하며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에 따라 빙하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한 보도였는데요. 사회적 메시지를 부각해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함을 짚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다. 꽤 오래전부터 뉴스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없어 심각성을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그렇다면 빙하가 녹는 게 왜 심각한 일일까요? 빙하 손실은 단순히 얼음이 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빙하가 빨리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해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 뿐 아니라 지구의 전체적인 물순환고리가 깨져 수십억 명이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요.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요. 빙하는 존재 자체로 산사태와 눈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관계농업의 3분의 2가 빙하 유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금처럼 빙하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녹아내린다면 전 세계 인구 20억 명이 물과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유네스코는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빙하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먼저 지난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내년 3월 21일을 세계 빙하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와 세계 기상기구가 글로벌 빙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춰 예방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국제기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고 단순한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수칙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 하나하나가 빙하 소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 막상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빙하는 지구의 마지막 경고등이라고 하죠. 작은 저탄소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힘이 되는 만큼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